예,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김해동입니다. 교수님께서 참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참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 1시간 30분 정도 분량인데, 며칠 전에 저 리비아에서 폭풍으로 인한 홍수가 져서 한 12,000명 정도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전에 그리스에서 하루 동안에 그 나라 연강수량의 2배가 되는 비가 내려서 국토가 물에 잠기고 또 10여 명 정도의 그 사망자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 아주 놀랄만한 그 폭염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 사업 일을 제대로 하는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후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주장이기도 하고, 유엔 산하기관에 있는 유nep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기상기구 이런 곳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제발 목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을 압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강의 제목은 이게 쭉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현상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다른 서구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차세대의 삶이 이,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에피소드 삼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금년에 나왔던 이것만 2022년도 전지구 기후 상황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유엔 산하에 보면 어, 세계 기상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초에 지난해 전 세계 기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온실가스의 수준은 또 얼마나 변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금년 초에 나왔던 세계기상기구의 이 보고서, 2022년도 전지구 기후 보고서에서는 기후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하지 않던 세 가지 얘기를, 어, 이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혹정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적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 딱 생각하기를, 온실가스 얘기를 딱 떠올릴 텐데,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적응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재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뭐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좀 지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리비아라든가 그리스에 만들어진 그 극단적인 홍수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5월달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고온 현상,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목숨을 좀 더 많이 지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극단의 기후현상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숙면적인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얘기를 세계기상기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크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온실가스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기후위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 위기가 나타나면 그 위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적게 만들 것인가? 이 얘기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적응 능력 얘기를 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 적응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매우 강조하고 나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시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이 이 발전 과정의 에너지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에는 우리에게 남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는 1차 에너지, 그 석탄을 바로 뗀다든가 집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난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보다는 한 3배 이상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때 요구되는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하면은 요새 우리나라 정부에서 좋아하는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 산하기관인, 어, 세계, 기상기구에서 마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큰 목소리, 그리고 행동, 그러니까 정부, 정치권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기업의 목소리를 높이고 금융기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더 많이 줄까 뭐 여기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맡긴 그 금융기관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까지 다, 감시를 하고 그걸 막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 세계 사람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급해 하고 있고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구의 역사는 뭐 46억 년 정도 됩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것도 이 정도 나이가 되고, 그 태양계 행성들의 나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충 46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6억 년 동안 지구의 기후,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해왔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화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과거에는 온전하게 보존된 화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과거 기후를 복원해서 1억 년 전에는 어땠을 거야, 3억 년 전에는 어땠을 거야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이 5억 7천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고생대, 이 시기 고생대에 석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지구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가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높게 쭉 이어지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빙하기입니다. 그 빙하기는 아주 짧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빙하기가 끝나면 다시 온난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몇 도인가 하면 대충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25도니까 23도, 4도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니까 지금보다 한 8도 정도 더 높은 상황이 한 이 정도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지금보다 한 8도 정도가 높은 이 고온기, 그리고 지구의 기후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온난기와 빙하기.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온난기라고 하는 것은 만년설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그다음에 고산지대에 빙하도 1년 중에 한 번은 여름철이 되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시기를 온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년설이 존재하는 시기를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빙하기겠죠. 남극과 북극에 만년설이 있고, 킬리만자로에도 만년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티베트권 쪽에도 아직 만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난기와 빙하기로 나누면 빙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생대 중에서 지금 제4기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빙하기인데, 여기에 또 이런 것들이 다 빙하기인 거죠. 요 빙하기를 좀 더 길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빙하기 중에서 온도가 높은 간빙기, 그리고 간빙기가 짧게 지나면 다시 빙하기가 오고, 한랭기라고 얘기하죠. 빙하기 중에서 한랭기가 오고, 한랭기가 지나면 다시 온도가 높은 간빙기가 오고, 이렇게 이제 온도 변화가 매우 이제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삶을 떠받치는 현재의 지구 생태계, 이거는 지구 저온기, 즉 빙하기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늘리면 이게 금세기 말이 되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5도 정도 높은 한 17도 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온도 상승이 더 이상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뭐 예스24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기후 위기 관련된 책에 그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6도의 경고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보다도 뭐 유엔에서는 2100년이 되면 2.8도, 3도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극심하면 지금으로부터 2100년은 아니겠지만 2100년이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6도, 8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서부터 온난기, 이런 시기로 천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지금의 지구 생태계는 살아갈 수 있는 기후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멸종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면서 매우 빠르게 온난기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를 떠받드는 지구 생태계를 대멸종으로 이끌고 가는 자살행위,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건요, 이게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구 역사의 한 85%는 다 온난기였습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이렇게 온도가 낮은 저온기, 빙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온난기와 온난기 사이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찰나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는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최대의 그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도 지구라고 하는 그 형성 시스템 자체가 빙하기는 매우 짧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멀자는 날의 지구는 온난기로 천이하게 되고, 우리는 지구의 긴 역사에서 보면 찰나적인 아주 짧은 시기에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그 종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의 그 고등생명체들은 우리 인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는 너무나 짧은데, 우리가 인간들이 이 고생대 시대에 만들어졌던 석탄,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만들어졌던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마구 캐내가지고 대기종으로 올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짧은 시기, 이것을 매우 축소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각종 지구상에 약 1700만 정도의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종들까지 같이 대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만들고 있는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구성을 이렇게 보면 배출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이야기인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73.2%니까 4분의 3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 18% 정도가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기를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훨씬 더 많은 이 농경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산화질소와 같은 이런 온실가스를 우리는 많이 만들어 내지요. 그리고 농경지에다가 퇴비를 해도 그게 박테리아가 유기분해를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런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 양, 뭐 돼지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도중에서 트림을 할 때 메탄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변, 소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온실가스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숲 관리, 숲 훼손 이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많이 빼앗아서 인간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이용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자연 상태 숲을 훼손해서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이용 가능한 용도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이 발달을 하려면 세정제가 있어야 되고 그 세정제로 옛날에는 프레온가스를 많이 썼고 요즘도 불화수소 계통의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그 세정제들은 같은 질량끼리 비교를 하면 이산탄소에 비해서 적어도 수백 배, 많으면 수천 배, 수만 배의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산업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소화할 때 혹은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면 거기에 유기물이 섞이고 그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역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게 한 3.2%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많이 나오고 그것이 지구를 대멸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나의 삶을 바꾸어서 어,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절약이죠. 등을 끄고 뭐 에어컨 가동도 좀 줄이보고 뭐 이런 행동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기 사용에서 가정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써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한 10% 난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발전소에서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너무나 약하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 숲 이런 것도 그렇고 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정책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여기서 큰 성과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일회용품을 줄이고 뭐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후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건 사실이고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 과거에는 미래 세대의 삶을 우리가 뺏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2100년까지 목표하는 1.5도를 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뛰어넘는 것은 사실 한 2026년 정도가 되면 그걸 돌파할 것 같고 2도 시나리오도 2040년, 그렇죠. 40년 정도면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지구의 기후위기는 티핑 포인트를 넘고 매우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는데 우리가 개인의 삶을 바꿔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길바닥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9월 23일 날 광화문으로 행진에 가지요. 전국에서. 작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그 행진에 동참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계단에다가 좀 신발을 나란하게 벗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대량 학살이다.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은 거는 우리가 서울에서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할 때도 신발은 가지런히 놔두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신발에 놓고 뛰어내린다고 얘기를 하지요. 산에 가서 자살을 할 때도 신발을 가지런히 놔두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기후위기의 방치는 자살행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3일, 4일이 되면은 동시간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9월 23일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9월 24일 날 유엔에 가서 차세대를 대표해서 강연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 탄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빼앗지 마십시오. 차세대의 삶을 훼손하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 연설을 했던 날. 이날 전 세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뒤로 들어눕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느냐 하면은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두 나라가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번째로 많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내일부터 당장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기후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대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대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함께 다 같이 노력을 할 때만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시간에 한꺼번에 전 세계인들이 같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클라이메이트 스트라이크, 기후 스트라이크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가고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그 스웨덴 의사당 앞에 가서 기후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기후 파업이라 하느냐 하면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에게 파업은 없습니다. 직장인에게 파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는 너는 왜 금요일 날 와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나는 나의 휴가 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업무를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을 쉬고 나와서 기후 스트라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행동을 그 의미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옆 밑에 보면은 The whole world comes together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뭔가 하면 to save, 구하기, 위해서, 뭔가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면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9.23 기후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권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기업체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유엔에서 1987년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라는 걸 낸 적이 있고 이 보고서에 보면 그 지속 이런 게 있죠. 그 미래 세대의 삶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어떤 수단이든 다 동원해가지고 저항하라. 기성세대와 싸우라.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87년에 나왔던 유엔 보고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 세대에게 말을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의 삶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기성세대에게 여러분들은 항의하고 그들과 싸우십시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정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라. 젊은 세대에게 꼭 말을 해주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티처, 선생들이 할 일이다. 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혼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다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9년 9월 24일 날 이때 그 유엔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유엔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는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애당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2도라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도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까지 올라가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훨씬 강화된 안을 만들어내자라고 파리 협정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201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IPCC의 그 특별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금세기 말까지 2도가 아니고 1.5도, 0.5도를 더 떨어뜨리도록 합의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는 파리 협정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약속했던 2도에서부터 1.5도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IPCC 특별총회에서 합의한 이야기고, 근데 각국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또 대폭 줄일 용기가 있는가? 이거를 정부 대표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합의를 한 장소가 바로 2019년 9월에 열렸던 유엔 총회였던 거죠.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 오고 쭉 왔는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초청을 받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한 내용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성세대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집니까? 그거를 왜 우리에게 떠넘깁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면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경제 성장에도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가 멸망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미련, 그걸 어떻게 하나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 이게 녹색 성장, 녹색 기술 하는 거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녹색 성장 얘기를 많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녹색 기술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가 매우 침체에 있을 테고 그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녹색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하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녹색 성장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대기용의 온실가스 기체는 과거보다 녹색 기술을 말하기 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증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타 툰베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요 마지막 구절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아딱 그 나이도 몇 살 안 된 애가 되게 되돌아지게 얘기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유엔에서 얘기했던 이거죠.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기성세대가 싸우라고 이미 유엔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레타 툰베리가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환경 교육을 할 때는 바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고 그다음에 기업가들의 역할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 환경을 기후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죠. 학교에서만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했다가는 쫓겨나기 딱 알맞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너무나 이게 경직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선동하느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선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책 없는 기후위기 앞에 병들어가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립 서비스는 대단히 잘합니다.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기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있는 환경보호라든가 뭐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그든지 간에 그 뿌리를 찾아가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1972년도 스웨덴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여기에서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 1972년도에 이미 지구 환경은 대단히 그 위험한 차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였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 시민들에게 이 지구 환경의 위험성을 알려야 된다. 그런데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학교 환경교육, 시민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된다는데 합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교 환경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면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크고 더딥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인간 환경회의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유네스코를 만들죠. 유네스코 잘 아시죠? 그 유네스코는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학교 환경교육, 시민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는 학교에 환경 교과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 노무현 대통령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 중고등학교의 약 90% 이상이 환경 교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환경 교과를 선택한 학교는 312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고3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금년 환경의 날
중앙일보에서 제가 한 이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문 중앙일보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말한 이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한 70% 가까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년교육을 그럼 하느냐? 안 하는 거죠. 그 교과는 고3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고 고3 과정에서는 환경교육 시간에 자습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학교 환경교육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구에는 환경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환경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송문중학교에 교사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주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 환경과 자연과 인간이 왜 공생공존해야 되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자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젊은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고 있지만 그들의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고 조급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가 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독특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인간환경의 50주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 그래서 급변하는 기후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 인류는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뭐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서 전기를 아껴 쓰고 물자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안 만들고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으면 이게 육체의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 심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암이 생기고 우리 합병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잘 앓는 거. 바로 이게 전 세계인의 병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갖춘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여기에 이 문제에 정신건강관리 의료체계를 갖추는 곳에 세계보건기구가 서둘러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지난해 11월 달에 이집트에서 열렸던 제27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또 한 번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후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금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쪽에 강한 너울이 좀 생기는 정도 피해였는데 5월 달에 슈퍼 태풍 마하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일본 열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큰 비를 내리고 강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30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중심기압이 897헥타파스칼 밑으로 내려갔고 최대 풍속이 80m를 초과하는 우리나라에서 초강력 태풍이라 하면은 초속 54m 이상을 초강력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강력 태풍도 우리나라에 온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풍속이 82m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태풍이 온다면 끔찍할 겁니다. 아마 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큼 벽을 잡고 있지 않으면 하늘로 우리 몸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풍속 80m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3월, 4월, 5월 이때도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태풍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만드는 태풍이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오는 거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 쪽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뭐 일본 쪽으로 오는 게 결국 우리나라 쪽, 동아시아 쪽으로 온 건데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5월달, 6월달, 7월까지 오는 태풍은 해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약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월, 7월달에 우리나라 태풍이 와도
강풍 피해는 없고 가뭄에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를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름 태풍은 효자 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해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슈퍼 태풍, 강한 태풍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태풍은 오게 되면은 강풍 피해도 만들어내고 폭우 피해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강풍 그리고 폭우가 오는데 이게 금년에는 다행히 엘니뇨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도 동쪽으로 쭉 후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을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가을 태풍이 왔고 그전에도 왔고 그전에도 왔고 2010년 이후가 되면은 거의 매년 예외 없이 강한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8월 15일, 즉 말복 정도가 되면은 그때까지 더웠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시원해졌던 거죠. 말복이 되면. 그게 뭐냐면 여름을 덮었던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일곱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원해지는 거고, 그래서 가을에 태풍이 와도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가을 태풍, 강한 태풍이 와도 이거는 일본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나라로는 좀 채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이상 8월, 9월이 되어도 일본 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가을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배한다. 그래서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가을 장마라는 게 있죠. 가을 장마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가을 장마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파랗고 정말 좋은 그런 계절이었던 거, 독서의 계절을 이랬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생각해 보면 항상 가을이 되면은 가을 장마 전선이 생기고 그걸 따라서 큰 슈퍼태풍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태풍이 오고 그래서 가을에 큰 물난리 그리고 강풍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계속 목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나타난 기후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슈퍼태풍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만약 이제 이런 류의 슈퍼태풍이 올 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이걸 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슈퍼템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필리핀 수빅만으로 들어갔던 하이안입니다. 하이안이 들어가서 수익 만에 있는 필리핀의 기상 관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안이 왔을 때 풍속이 얼마인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에 대한 공식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 기상청에서 그 피해가 났던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고 한 그것을 가지고 이 정도였다면 풍속이 얼마였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보니까 시속 300km가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KTX보다도 더 빨랐던 것 같다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에서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이제 이 어린이도 그 하이안에 의해 가지고 부모를 잃었고 부모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와서 울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9월 달에 일본으로 갔던 하기비스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사실은 이 태풍에 대해 가지고 당시 미국 기상청에서는 하기비스의 진로는 한반도라고 진로 예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태풍이 일주일만 더 빨리 만들어졌더라면 이 태풍의 진로는 일본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였을 테고 우리나라로 왔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 겁니다. 이 태풍이 가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태풍 하기비스에 묻혔고 그리고 나리타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찌바라고 하는 도시에는 하루에 비가 1300mm가 왔습니다. 그 슈퍼 태풍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바람이 초속 67m 이상 그리고 하루에 비가 1300mm 이상 오는 것을 슈퍼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게 삼척에서 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서지방에 가면은 소행강 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댐도 강우량, 폭우를
870mm 이상 버텨낼 수 있는 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댐이 온다면 이번에 리비아에서 큰 사고가 난 게 그 마을 상류에 있는 댐이 무너져서 그렇지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 하기비스 같은 이런 슈퍼 태풍이 와서 1300mm 비를 댐 쪽에다가 내려 부으면 우리나라 댐은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태풍 매미가 왔을 때 2003년 왔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가 댐이 홍수 조절을 못할 정도로 많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는데 대청댐이 무너지면 47시간 안에 영서지방과 경기도 일원이 전부 물바다가 된다는 그 토목공학 쪽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슈퍼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슈퍼태풍, 그 무섭다는 슈퍼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할까? 이런 제목을 언론에서 많이 묻고, 기상학자들은 2030년 뭐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도 이런 태풍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런 슈퍼태풍이 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든 하기비스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기상청은 이 태풍이 하기비스가 한국으로 향한다고 예측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좀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올 때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만들어져서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일본 쪽으로 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에 이 상하이 앞바다에 와가지고 사흘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맴 돌았던 차농이라는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왜 여기에 머물렀는가 하면 이 태풍은 이 서해안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 진로가. 근데 마침 이때도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줬던 거죠. 왜냐하면 이 태풍이 다행히도 9월 하순에 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것의 진로를 막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서 제주도에 비를 많이 내렸는데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왔느냐 하면은 진달래 언덕이라 합니까? 산중턱 이런 곳에서는 비가 1300mm 이상이 왔고 제주시에도 비가 하루에 6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9일 날 강남에 비가 온 게 거의 340mm거든요. 그것보다 2배의 비가 이미 제주도에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공기가 좀 늦게 만들어졌던가, 혹은 이 태풍이 조금만 더 빨리 형성됐더라면 그 진로는 서해안으로 오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태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흰남노가 왔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진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부산을 지나서 울릉도까지 갈 때도 초대형 태풍이 되고 초강력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태풍이 이 남해안 쪽까지 접근해 올 때만 하더라도 파고가 30m 정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기상청이 예상했던 대로 매우 강한 태풍이 되었는데 이 태풍이 부산 쪽으로 왔을 때는 그때 다행히 동해 쪽에 수온이 낮았습니다. 이 수온이 태풍 쪽으로 밀려가면서 수온을 낮췄고 그 결과로 이 태풍이 부산을 지날 때쯤 되면 초강력은 아니고 그냥 강한 태풍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태풍이 그 생각한 것보다 초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청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뭐 이쪽으로는 큰 피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경주라든가 포항에서는 물난리를 엄청나게 냈고 포항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지요. 여기 흰남노가 갔던 그 경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남마돌이라고 하는 태풍이 만들어져서 흰남노 뒤로 쭉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또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태풍의 진로가 어딘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 이 남바도는 이렇게 간다고 진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한반도잖아요, 이게. 야오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오다가 휴수에서 진행방에서 110도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턴을 탁 해가지고 일본 열도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래서 이 남마돌이 우리나라로 다행히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을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구출했던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이런 류의 태풍이 매년
끊임없이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 좋게 슈퍼 태풍의 진행으로부터